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이야기 보자. 어디까지 봤었지? 저번에 왜 뭐까지 봤었죠? 이거 봤었나? 아, 또 이지랄이네. 잠깐만.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사건인데 초등학생 6학년 여아 살인사건,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잠깐만, 채팅창 좀 없애고. 됐다. 요 친구 사세보 초등학교 6학년 여아 동급생 살해사건, 네바다 땅 사건이라도 불리는데, 이유는 미성년 범죄자는 신상 공개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어서 사건 직후 인터넷에 퍼진 네바다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은 가해자 사진이 널리 퍼지면서 네바다라는 별명이 생기고, 귀여운 외모 때문에 게시판이나 이치 등 인터넷상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네바다 땅이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땅은 모해 계열 호칭이라고 하고, 짱은 상급형, 뭐 아무튼 덕스러운 거. 그러나 후지TV 방송 보도 중 네바다 땅의 일기장 클로즈업한 부분에서 페이지의 뒷페이지가 비쳐보였고, 비쳐보인 반대편 페이지에 나침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는 추측되고 있던 이름 중에 하나와 일치하였고, 이어 인근 주민 등의 증언으로 인해서 성씨까지 드러나 본명도 알려지고 말았는데, 본명은 츠지 나치미, 92년생 11월생이네요. 나랑 동갑이네. 지금은 성인이 돼 있겠구만. 자, 당시 방송 화면에서 찾아낸 거라고 합니다. 장래희망은 만화가였다고 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한글도 막 사용하네. 한글도. 가해자 츠지 나츠미와 피해자 미타라이 사토미는 서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컴퓨터로 채팅이나 게시판에 기록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범행 동기는 미타라이 사토미가 웹사이트 게시판에 츠지 나츠미의 신체적 특징을 비방하는 내용을 쓴 것에 보복할 것을 결심으로 한 것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그런 신체적 특징이 있다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의 웹사이트. 피해자의 사진이고요. 단체 사진. 2004년 6월 1일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에 아무도 없는 교실로 미타라이를 불러낸 후 커튼을 치고 바닥에 앉힌 다음에 손으로 눈을 가린 후 목과 왼손을 커터칼로 베었고, 피해자의 목의 상처 깊이는 약 10cm, 보통 성인의 목의 굵기는 직경 13에서 15cm라고 합니다. 잠깐만, 이것도 부금 켜지겠다. 아니네. 왼쪽 손등에는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가 있었다고 하고, 츠치 나치미는 15분 동안 미타라이를 걷어차거나 짓밟거나 하면서 생사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태연하게 교실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츠지 나치미는 전날 본 TV 드라마 호스티스 형사 위기일발 6에서 커터칼로 사람을 살해하는 장면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살인을 계획했다고 진술했고, 당시에 츠지 나치미는 11살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었던 사세보 초등학교. 경찰 수색 결과 네바다의 컴퓨터에서는 잔인하고 잔혹한 그림과 동영상이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네바다의 공격적인 성향은 히키코모리적 행동으로 말미암은 현실과의 단절, 인터넷 중독, 만화영화 열중 등이 원인으로 추정이 되었고, 그리고 츠지 나츠미는 언니의 렌탈카드를 사용하여 15세 미만 관람 불가 영화 배틀로얄을 대여점에서 빌려 몇 번이나 시청하고 있었고, 배틀로얄의 동인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동일소설을 설정은 자신이 다니는 6학년 인원과 같은 38명이 살인을 하는 스토리로,
각 캐릭터 모델과 이름이 동급생과 비슷했지만 피해자 등장인물은 마타라이 사토미 본명이었습니다. 이후 네바다는 일시 수감되었다가 2004년 9월 16일 소년원 2년형을 받았지만 연장을 받아서 2013년까지 복역. 지금은 출소한 상황입니다. 그 후에 트치 나침이라고 추측되는 웹사이트에서 떠도는 이미지들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팬아트도 있다고 하네. 지금 이 사람은 출소해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겠지. 평범하진 않겠지. 사람을 살인했으니까. 근데 그 사실을 숨긴 채, 찌까는 넣어주시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아마. 혹시 모르죠. 아직도 어떤 짓을 하고 다닐지는. 그치, 이거 팬카페도 생겼었어. 이 여자가 단지 귀엽다는 이유만으로 팬카페가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었어 그때.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간은 귀신 같은 것을 보는 걸까요? 과학적인 시선에서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험은 옛날 TV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프로그램에 소개된 실험인데 오래돼서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혹시 나처럼 본 사람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알려줬으면 좋겠네. 이 실험을 한 사람은 일본의 교수였고 실험의 궁극적인 이유는 인간이 어떠한 이유로 헛것, 환각, 그리고 환청 등을 보게 되는가, 또는 인간이 헛것을 느낄 때 뇌파가 어떠한 양상을 띄우는가 이며 이 교수의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험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실험은 비나 우박 같은 날씨는 피하며 외부에서 어떠한 영향이 오지 않는 날, 시간대는 저녁, 빛이 없는 시간대에 정하고 이상적인 날은 달이 금음 달일 때 조용한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적막함을 가진 시골의 한 수영장을 정한다. 사용하기 전에 이물질이나 부유물을 없애기 위해 청소 후에 사용을 한다. 수영장을 가로지르는 줄을 단다. 남녀노소 각각의 다양한 피실험자들을 실험하기 전에 준비운동 및 안전조치를 하고, 그리고 뇌파를 측정 기록한 뒤 튜브에 태운 다음에 피실험자들이 안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줄을 붙잡고 수영장 중앙으로 띄엄띄엄 물 위에 있게 한다. 모든 조명과 줄을 제거한 뒤 약 30분에서 2시간가량 물 위에 떠있게 하고, 시간 경과 후 물 밖으로 피실험자들을 데려온 후 뇌파를 측정 기록한다. 실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실험자들이 어떠한 외부적 요인의 간섭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암흑 상태를 유지. 이 실험의 결과로 몇몇의 피실험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부엉이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물밑에서 다리를 잡아당겼다,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이와 같은 말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실험장 주변에 어떠한 소리도 나지 않는 상태였고 수영장 안에는 피실험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한 피실험자들의 뇌파를 측정해보니 공통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뇌파의 한 종류인 간질파가 아무런 느낌도 못 받은 피실험자들에 비해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간질파는 단일한 간질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자, 즉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간질, 요거 병이죠. 신기하게도 이 간질파는 일부 무속인들이나 귀신을 자주 보는 이들에게도 높게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뇌파 검색에서 기록된 간질파. 이 실험은 어디까지나 가설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외부의 영향을 받아 환청, 환각, 즉 귀신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뇌파의 이상으로 보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번에 제가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귀신을 보는 원리를 과학적으로 이제 입증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중 일본에서도 요 이제 뇌파를 이용한 실험을 하고 했네요. 저번에 이제 알려드린 실험은 이제 로봇을 이용한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직접 사람을 이용한 요런 것들, 뇌파 간섭으로 인한 이 간질파 뭐 요런 거에
인한 헛게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하는 요런 원리가 우리가 귀신을 보는 원리라고 하는 가설을 여기다가 제시해놨네. 이거는 저번에 봤던 거죠. 응암동 이거 봤었지? 저번에 봤던 걸 안 지워놔가지고 이거 봤던 거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실험이 도움이 되긴 하냐고? 아니 궁금하니까. 인류의 미스테리 아니냐. 자, 다른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름 돋는 카톡 푸사 사진입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뭐 이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신 상태인 건지 아니면 위독하신 상태인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봉사하러 온 건지 뭐 어떤 건지도 전혀 정보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카톡 프로필 사진에 이런 식으로 해놨다는, 이거는 뭐 빼박 우리나라 여인네들이죠. 요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가려놨고. 이런 게 진짜 소름이긴 해. 이런 사람들은 약간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걸까? 아니면 진짜 저걸 그냥 관종지 때문에 저런 걸까? 좀 약간 저런 거 보면 좀 엄청 좀 미스테리긴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주 여름철이나 뭐 아니면 이제 회 좋아하시는 분들,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겨 드시는, 저도 좋아합니다. 이거 해삼. 해삼에 관련된 미스테리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삼. 자, 이렇게 생겼죠. 해삼. 우리가 아는 해삼입니다. 이 해삼이 몇 살인지 몇 년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죽는지도 모릅니다. 큰 놈이 이것처럼 작아진 겁니까? 하면서 작아진 후 안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해삼 이렇게 생겼죠. 맛있죠 해삼. 어우 맛있겠다. 45일 후 이렇게 잘라내고 다 아물고 반으로 절단한 상태에서 둘 다 살아있어요. 입 항문을 절단한 6마리는 생존율이 모두 100%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해삼을 그대로 물속에 넣어두면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굉장합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녹았다가 원래 돌아왔다고 합니다. 원래대로. 이런 것은 지능 재료라고 해서 머리가 좋은 재료라고 하지요. 해삼의 미스테리. 해삼은 몇 년생인지 절대 알 수가 없고 지 꼴리는 대로 크기가 줄었다가 작아졌다가 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입속에 들어가는 해삼은 1일산인지 일주일산인지 한 달산인지 1년산인지 10년산인지 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해삼은 반절을 자르던 10%만 자르던 90%를 자르던 똑같이 다시 두 마리로 재생되어 살아나는 능력이 있고, 내장을 싹 빼놔도 내장 역시 알아서 재생해내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더욱 미스테리한 거는 해삼을 햇볕에 바짝 말리거나 혹은 녹이더라도 다시 물속에 넣으면 100% 생생하게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에 연구진은 껍질에 엄청난 능력과 비밀이 있지만 아직까지 풀지 못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해삼은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불로장생할 수 있을까요? 이 새끼 급식병 도졌나. 자,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나 아니면 요새도 이런 인형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인형 보신 분들 있습니까? 요 인형. 저도 어렸을 때 이 인형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요거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세요? 이 강아지 키우신 분 있으신가요?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따뜻해져서 막 여자들이 잘 때 껴안고 선물해주는 그런 강아지. 요거 아십니까? 하지만 배를 째서 안에 들은 건 보리인가 경가 무슨 곡식 종류였는데, 집에 이름 모를 벌레가 많이 생겨서 집 청소 도중에 갑자기 발견을 했습니다. 침대에도 있길래 이게 웬 벌레지? 하고 생각했는데 강아지 가슴 쪽 구멍에서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를 쨌는데 글쎄. 어우 쉣.
집에 혹시라도 이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는 몰랐지만 여름이라 따뜻하니 쓰지도 않고 방치하고 그러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원리가 안에 뭐 곡식 같은 걸 넣어놔가지고 그게 따뜻해지면서 따끈따끈해지는 그런 인형이라고 하네요. 오, 보통 솜이나 이런 걸 넣잖아 인형에. 아우 징그러워. 씨. 곡식 같은 거에 이제 벌레가 생겨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벌레들이 막 새어 나오고 한 거래. 자, 이번에 볼 내용은 저번에 이제 호기심 천국에서 봤었던 내용 중에 또 다른 내용, 실제로 호기심 천국 옛날에 했었던 프로그램인데 공포 특집 때 일어났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002년 7월쯤에 방송된 호기심 천국 남장 특집 일본을 가다 방송 후 시청자인 어린아이들이 간담을 서른하게 만든 대박 방송이었는데, 빨간 방의 비밀. 호기심 천국 팀에서 일본에 도착하고 본격적으로 귀신 미스테리를 촬영하려고 이것저것 자료를 수집하던 중에 흥미로운 촬영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정에 없던 한 곳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폐호텔입니다. 이 호텔 중 어떤 방은 빨간 방이라고 하는데 이상하죠. 그리고 또 이 소문은 이곳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이 있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곳은 일본에서도 많이 다루는 미스테리 장소라고 하는데, 그리하여 호기심 천국팀은 예정이 없던 이곳을 촬영하기로 합니다. 호텔에 도착하고 호텔 1층을 서성이다가 알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호텔은 매우 허름하고 깨져있는 창문, 어질려져 있는 바닥, 무너질 것 같은 천장, 벽에 빨간 유성펜으로 낙서도 많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폐허 그 자체. 정말 당장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곳. 아무튼 호텔 1층을 조사하고 나서 드디어 2층으로 가는 계단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위에 빨간 방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출연자 김연기 씨가 느낌이 안 좋다고 겁을 먹고 있었는데 오디오 감독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잠깐 무슨 소리 안 들려? 스태프들은 순간 겁을 먹어서 무슨 소리인가 오디오를 들어봤는데 확실히 뭔가 여자가 흐느끼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에서 날 수 있는 소리일 수도 있으니 괜찮을 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더욱 충격적인 거는 2층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고 합니다. 2층 빨간 방에 다가갈수록 소리가 커진다는 거죠. 결국 김연기 씨는 2층을 올라가는 계단에서 서성이다가 2층에 올라가지 못하고 스태프들도 무서워서 결국에는 예정에 없던 촬영지 폐호텔에서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김연기 씨가 겁먹은 표정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남네요. 땀을 흘리면서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모든 촬영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폐호텔에서 들렸던 이상한 소리를 분석해봤더니 충격적이었습니다. 5명의 성인 남자와 1명의 여아이 정도의 목소리 성향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카메라 편집 중에 1층에서 여자아이 비슷한 형상의 얼굴이 찍혀 있었고, 당시 촬영장에 있던 스텝은 모두 남자였고 여자는 없었습니다. 5명의 성인 남자 목소리가 스텝이라면 과연 여자아이의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였던 걸까요? 이거는 봤던 내용이라 넘어갈게요. 자살 우물,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우물에서 이제 사람이 빠져 죽은 건데, 이제 감독님이 야 안되겠다 너네들이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감독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진짜 정신 나간 줄 알았어요 이랬는데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했던 그 우물입니다. 이거 엄청 유명한 우물이죠 저거는. 근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일본에 귀신이 특히나 많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때 까먹었네. 그 이유를 까먹었다. 여기가 다신교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했었는데 예전에 그걸 까먹었다.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어떤 무서운 내용이 있을지. 어원을 알면 소름 끼치는 단어. 요거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말로 쓰는 단어, 도무지 알 수 없다. 요거는 이제 그냥 간단한 상식. 도무지의 어원은 도모지라고 합니다.
몸을 묶고 얼굴에 물 묻은 창호지를 겹겹이 바르는 조선시대의 사형 방식 도모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질식사했다고 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상황에서 도무지라는 표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처형 방식을 도모지라고 했는데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상황을 도무지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이제 도무지 모르겠다, 도모지 상태, 요런 상태 요런 상태로 모르겠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그런 표현이죠. 안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어원 자체가 약간 좀 끔찍한 이 처형 방식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신기하죠? 도모지가 도무지로 된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자살 사건. 일본어 좀 해석해주세요. 2006년 3월 8일입니다. 2006년 3월 8일에 한 지식인 회원이 일본어 해석해달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완전 자살 매뉴얼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목 매달기, 액사, 5단계 평가, 5가 최고, 1. 고통, 2. 품, 걸리는데 드는 시간 노력, 2. 보기 흉한 정도, 3. 패, 임팩트, 지사성, 죽음에 이르는 정도, 5. 자, 요건 준비할 재료 같은 거 모자이크 놨습니다. 요거는. 자, 아무튼 이 책 내용의 이런 부분을 번역해달라고. 단순히 알고 싶다 하기에 알려주었으나 내용은 참 바르지 않으니 읽고 나서 아무런 영향도 자극도 받지 않길 바란다고 글을 썼습니다. 답변자는 그저 성실히 답변해주고 있었고 그래도 걱정스러웠는지 이 글을 통해서 아무런 영향 자극도 받지 않길 바란다고 글을 남겼고, 질문자 인사에는 희한한 책이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했지만 결국 이 질문을 남기고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답변자는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자신의 답변을 삭제해버렸고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이 친구는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 한 부분에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살아있을 땐 제게 정말로 도움되는 녀석이었는데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고 잠적하다가 얼마 뒤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06년 3월에 일어난 일이지요. 정말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녀석 아직도 제 옆에서 조잘거리고 있는 것 같네요. 이 글을 몇 분이나 보실지 모르겠다만 이 녀석 정말로 불쌍한 친구입니다. 부모님은 장사도 잘 안되시고 형은 기숙학원에 머물고 혼자서 기댈 곳 없이 컴퓨터에 의신하곤 했습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제 머릿속 한구석에 있는 미련과 시련을 없애줄 수 있을까요? 이 녀석 이런 질문을 올린 걸 보니 죽는 게 두려웠던 모양이네요. 이제서야 나 같은 놈이 이런 걸 보고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게 뭘까요? 녀석은 죽기 직전까지 아무도 주변에 없었을 녀석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보고 싶다 친구야. 6년이 지난 질문자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글을 남겼고, 이 사람의 답변 내용을 보면 아마 질문자는 자살하기 전까지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듯 하다고 보입니다. 괴롭힘도 당했다고 하고. 이 지식인 질문이 생긴 지 1년 후쯤에야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지식인 자살 사건이라고 불려졌는데, 질문자의 아이디는 땡땡땡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냈는지 블로그까지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질문자의 블로그를 구경해 봤는데 블로그 구경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하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뭔가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유 없이 턱이 아프기 시작해서 치과랑 정형외과 가봤더니 이상 없다고만 하고, 피부가 당겨서 피부과 가봤더니 크림을 발라주라고 해서 크림을 발라줬더니 여드름만 잔뜩 생기고, 그래도 당겨서 로션을 발라봤는데 얼굴만 화끈거리고, 내가 신경정신과에 다니는데 간질 예방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으로 에휴 씨발, 뭔가 하려고만 하면 부작용 생기고 제대로 되는 게 없네요.
죽으려고 생각해봤는데 DC질하면서 낄낄대면서 다시 삶의 의욕을 느껴도 집 밖에만 나가면 다시 죽고 싶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다가 집에 들어와 컴퓨터 키면 또다시 힘이 솟고, 그렇게 힘이 솟으면 몸은 또 아프기 시작하고.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네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고 마지막까지 남아주던 놈이었는데, 작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을 안 하던 놈이 오늘 연락해줬어요. 그런데 그 놈은 여전히 절 약간 무시하는 태도더군요. 자기가 날 책임져 줘야지 내가 외출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에게 전화해줘야 제가 안 서러워한다고 말하더군요. 약간은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온 전화가 좋네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날 좀 사랑해주세요. 사랑 안 해도 돼요. 그냥 제게 세상을 보여주세요. 나의 이 지루한 일상에 소나기처럼 오셔도 됩니다. 난 죽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제발 아프지만 말어. 응? 아프지만 말어. 저는 그 당시 워낙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로기 상태라 할머니의 말씀이 심장에 꽉 박혔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습니다. 턱이 이유 없이 아프고 치과에서도 해결책이 없었고, 저는 정신병도 있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증, 강박관념입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그로기 상태입니다.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프지만 마라. 글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작성자는 자살하기 전까지 친구도 없고 우울증,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매일 자살 충동을 느껴왔을 것이다. 특히 이 블로그에서 가장 소름 돋는 게, 언젠가 자살하러 갔을 때 자살하러 옥상에 올라갔다. 옥상 문을 열려고 했더니 자물쇠로 잠겨있더라. 난 그 자물쇠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였다. 조금만 더 하면 자물쇠가 풀릴 것 같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물쇠가 안 풀리길 바랬다. 자살하려고 생각하니 막상 실천하려니 무릎이 덜덜 떨리더라. 안 풀리길 바랬다. 그때 옥상으로 누군가의 발자국이 들렸다. 나는 두려웠다. 누가 왔나 몰래 보려고 했는데 엄마였다.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막상 실천하려니 무릎이 덜덜 떨리더라. 안 풀리길 바랬다. 엄마는 거기서 뭐하냐고 물었다.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만 엄마는 눈치챘다. 밥 먹으러 내려오라고 하였다. 밥 먹으러 집으로 내려갔다. 엄마가 해준 칼국수를 먹었다. 그래도 아직도 자살 생각은 못 떨쳤다. 하지만 어떻게 엄마가 내가 옥상으로 올라간 것을 알고 따라온 걸까? 그 자물쇠는 그 순간 한 생명을 구했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며 상처주며 괴롭히는 애들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모든 걸 다 가지며 남 위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또는 말로만 떠드는 위선자들보다 더욱더 값진 일을 무생물인 자물쇠가 해냈었습니다. 3월 22일 때 그 순간 어린 생명 하나를 맞지 못했던 자물쇠는 소리 없이 울었었겠죠.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일본 서적은 또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구글 검색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살 방법까지 검색해가지고 지식인에 물어봐가지고 실천할 정도로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네요. 어떤 네이버 지식인의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뭔가 엄청 안타까운 이야기였네. 자, 다음 이야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의 인육사건. 유독 중국에서는 인육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번 이야기도 대륙의 인육사건입니다. 1967년 중국 남서부 광시성. 이곳에도 인민의 적을 몰아내자는 문화혁명이 몰아쳤다고 하는데, 인민의 적이란 지주와 분홍 반혁명 세력 등 마오쩌둥의 적대적인 세력. 인민들은 인민의 적을 스스로 처단할 수 있었다. 1968년 5월 홍위병들 간에 내분이 발생, 사소한 충돌 과정에서 2명의 포로가 잡혔고, 인민 재판 결과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교수형에 처해진 포로들은 군중들은 토막내라고 소리칩니다. 시신은 가축처럼 잘리워지고 그중 한 명이 사형수의 심장을 그 자리에서 먹어치우며, 그 후 3개월간 광시성은 카니발리즘이 도가니가 됐다고 합니다.
반혁명 세력 교사 한 명도 돌에 맞아 죽어 학교 식당에서 바베큐처럼 구워져 학생들에게 나누어 먹히고, 언론인 쟁이는 광시성 5지역을 상대로 카니발리즘에 대해 조사하고 92년 중국을 떠났는데, 이 끔찍한 사건의 공상단 문서를 쟁이가 외부로 유출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광시성에서는 인육이 등장하는 축하연까지 벌어질 정도였고, 광시성 주민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인육을 먹은 것에 후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동 세력인 지주의 아들을 죽여 푸죽간에 고기처럼 다뤘을 뿐이라 합니다. 마오쩌둥 주석의 지시대로 적을 처단했을 뿐이다. 꼬기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반동 분자 150명을 운동장에서 때려 죽여 이틀간 인육을 나누어 먹었고, 광시성 희생자 10만 명 중 1000여 구의 시체를 먹어 치웠다고 하는데, 자, 여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에서. 이 사람은 이 사실을 접하고 도망쳤어요. 다른 이제 중국을 떠났다고 합니다. 요 내용을 알고. Chinese journalist. 아무튼 중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기근이 일어나가지고 한번 이제 인육을 막 먹고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역사상 유독 중국과 일본에서는 특히나 그 인육에 대한 이 인육과 얽힌 역사가 좀 많이 있어요. 뭐 공자도 인육을 막 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죠. 일본과 중국에는 뭔가 사람이 쪽수가 우리보다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땅도 우리보다 크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더 컸을 텐데, 맞지? 아무튼 좀 끔찍한 인육의 맛도 약간 좀 궁금하기도 해. 사람 막 고기가 제일 맛있다는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평생 먹어보고 싶진 않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350년간 풀리지 않았던 문제. 여기 뭐 공대 출신이나 이과 분들은 좀 잘 알 수도 있는 그런 문제네요.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지금은 풀렸습니다. 요거 피에르 드 페르마, 유명한 페르마의 대정리를 만든 변호사이자 악질 수학 마니아 또는 아마추어 천재 수학자. 수학은 취미로 한 것으로 실제로 논문을 발표한 적은 없었다. 그가 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30세쯤에 고대 그리스의 수학 저수를 접하게 된 것이 계기였다고 합니다. 그냥 가끔 가다가 지인들에게 증명에 대한 설명은 없이 나 이거 증명했으니 풀어봐라 라는 식으로 골탕 먹이는 것을 즐겼다고 하는데, 자신의 증명과 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1670년 출간된 페르마의 주석이 달린 디오판토스의 아리스메디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들어있는 주석이 보인다고 합니다. 페르마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리스메티카의 여백에 훗날 페르마의 대정리로 알려진 정리를 쓰며 끝줄에 이 문제의 증명 과정은 전부 알고 있는데 페이지가 너무 짧아서 더 이상 안 알려줌, 안 쓴다 라고 써놓았다고 한다. 역사상 가장 황당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각한다 사건. 구체적으로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놀라운 증명을 알고 있으나 여백이 부족하여 여기에 적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패러디도 있고, 그가 산술의 여백에 남긴 한마디는 전세계 수학자들을 증명의 바다로 향하게 했다. 프랑스의 천재 아마추어 수학자 피에르 드 페르마. 수학자들은 이후 357년이 지나고 나서야 증명될 페르마의 최후의 정리에 낚이고 마는데, n이 3 이상인 정수일 때 xn 플러스 yn을 zn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는 xyz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 명제에 관한 놀라운 증명을 찾아냈으나 여백이 부족해 적지 않는다. 그 후 그가 남긴 정리가 착착 증명되었지만 마지막까지 페르마의 대정리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문제로 골머리를 썩혔는지 이 문제를 푸는 사람에게 준다는 상금도 걸렸었고, 뭐야 렉 걸렸다. 이 문제를 풀다가 자살하거나 돌아버리는 사람도 속출했으며,
이 문제에 도전한 수학자 전원이 고배를 들었고, 이 문제에 겁을 먹고 손도 대지 않는 수학자들도 속출했고, 악독하기 짝이 없는 페르마를 비난하는 수학자들도 나왔고, 어떤 미국 소설에서는 수학자인 주인공이 악마와 영혼을 걸고 페르마의 대정리를 풀어달라는 계약을 맺어 악마가 버러웃하는 결말까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의 수학 덕후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앤드루 와일즈.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350년 동안 죽어라 노력한 끝에 1994년에야 수학자 앤드루 와일스가 해법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페르마 사후에 이루어진 수학적인 발전이 누적된 성과들 덕에 겨우겨우 풀렸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페르마가 시간을 달리는 터무니없는 천재가 아닌 이상 본래 생각한 정리는 한정된 상황에서만 가능한 정리였을 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허나 현대 기술로만 가능하다고 여긴 많은 유물이 실은 간단한 도구로도 만들 수 있다고 입증된 경우도 있고, 우리가 생각 못하는 의외의 방법을 페르마가 발견했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게다가 페르마가 입증했다라고 스스로 명기한 증명의 경우 전부 다 후세의 수학자들에게도 실제로 증명 가능함이 확인이 되었고, 물론 그가 낸 문제 중에 틀린 것도 있기는 했지만 그러한 것들을 페르마 본인도 입증했다고 단언하지 않고 증명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라고 적은 종류의 문제뿐이었다고 합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와일스의 증명은 문고판 도서 한 권 분량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책 페이지 구석에 적을 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증명이 도서 한 권 분량이래. 이걸 증명해내는 증명이, 와 슈바, 수학자들 진짜 대단한 것 같다. 맞지? 저 골머리 아픈 저 숫자와 저 공식과 저 암산과, 아이고 난 저거 하다가 난 진짜 거품 물고 쓰러진다 진짜. 난 못한다. 맞지? 자, 다음 이야기. 광주 여대생의 테이프 살인 사건, 미제 사건입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04년 9월 14일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아파트. 광주 지역의 C대학교 미술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손모양 23살. 이날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가운데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오후 8시 30분경 손양의 어머니가 돌아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집은 아무도 없는 듯 고요했고, 석호야. 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가 방문을 열어보자 딸은 죽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테이프를 수차례 감긴 채 침대에 누운 상태로. 그것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광경. 방 곳곳에는 손양이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피가 곳곳에 흩뿌려져 있었으며, 테이프를 벗겨낸 손양의 얼굴엔 폭행을 당한 듯 검푸른 멍자국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발견 당시 손양의 사체는 하의가 벌거벗겨진 상태.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국과수의 사체 분석을 의뢰한 결과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당황스러웠던 것은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범인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어지럽혀진 자택 내의 상태와 손양의 온몸에 걸쳐진 타박상으로 미루어 볼 때 심한 몸싸움이 있었음에도 손양의 혈흔과 족정만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을 뿐 범인에 대한 어떠한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는데, 또한 손양의 사체 검시 결과 또한 의문이었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다음과 같았는데, 사망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경, 얼굴과 온몸에 걸친 심한 타박상, 특정 흉기에 피해받은 적이 없음. 피구 폐쇄성 질식사, 정확한 이 사인은 이거라고 하는데, 손양을 죽인 흉기는 다름 아닌 박스 테이프. 테이프에 머리가 둘둘 감긴 채 숨을 쉬지 못한 손양이 마침내 기도가 막혀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식사라는 사실이 이윽고 환기시킨 의문은 바로 범인의 의도였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뒤처리가 너무 치밀했으며 단순 강도살인이라고 하기에는 집에서 없어진 것이라고는 현금 13,000원과 손양의 휴대폰 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손양과 다툰 것으로 보이는 거실, 손양을 감은 박스테이프, 현관문 손잡이, 어디에도 지문이 남아있지 않았고요. 지문은커녕 DNA 조각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전담 특별 부서를 구성하여 손양의 친인척과 주변인을 심층 조사하고 사건 지역 인근 통화 내역 2000여 건을 모두 수사하는 등 6개월간 집중적인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섰으나 범인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용봉동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지난 2013년 현재에도 어떠한 용의자도 없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 세월이 가면 이 사건이 잊혀질 것 같아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 현장이 머리에 더 생생하고. 의문점, 기타 의문점. 손양이 거주하던 광주 북구 용봉동의 아파트는 15층 규모의 건물이었으며 손양의 집은 13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때문에 현관문 외에 출입 경로는 일체 없었고 현관문은 도어락이 달려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어떤 훼손도 되어 있지 않은 멀쩡한 상태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범인이 집 문을 직접 따고 들어왔다기보다는 손양이 직접 범인에게 문을 열어주었다고 추측이 됩니다. 바로 그 사고 나기 전에 15층의 그 아파트는 15층 건물인데 15층에 누군가가 인터폰을 눌렀어요. 모니터를 보니까 어떤 모르는 사람이르더라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줬어요. 15층 14층 사건 당일,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15층과 14층에 정체불명의 남자가 벨을 누르며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주민들은 열어주지 않았다. 손양이 거주하던 아파트에는 CCTV가 없었다. 사건 이후에는 CCTV가 설치가 되었고 손양의 휴대폰, 당시 범인이 가져간 휴대폰의 위치 추적을 해보았으나 사건 당일 광주 남구 월산동 동신대 한방병원 근처에서 단 한 번 신호가 잡혔을 뿐 이후 어떤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역술원, 손양의 가족이 용하다는 역술원을 찾아가 점을 보자 점술가에게서 남쪽에 범인이 있다, 범인은 2명이다, 주변 인물이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수사에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제보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범인 잡기는 힘든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이름 까먹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어떻게 치밀하게 그렇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건 아니면 이런 관련 이제 하는 일이 있거나 아니 지문도 안 남기고 DNA 조각도 안 남기고 머리카락조차 안 흘려있고 이거는 진짜 완전 작정하고 가지 않는 이상 이런 경우는 없지 않나요? 그치? 아니면은 살인을 뭐 여러 번 해봐가지고 익숙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진짜 어떻게 된 건지 좀 소름 끼치네. 자, 다음에 볼 내용입니다. 19세기의 악어 사냥법.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악어 사냥법. 그냥 그림이에요. 이건 역사 문헌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한 백인 남성이 요 원주민한테 돈을 주는지 뭘 주는지 뭐 모르겠는데 뭘 주고 나서 아이를 빌려 악어 사냥하는 미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기 이 물가 근처의 나무에 매달아서 도망 못 가게 해놓고 아기를 이거를 악어가 이제 잡아 먹으려고 지상에 올라왔을 때 그때 총으로 쏴서 악어를 사냥하는 요런 방식의. 자, 이번에 볼 이야기도 실화입니다. 실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이야기, 실화 이야기. 교회의 역대급 성추문 사건.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두 얼굴. 우리 꾸꾸가까님이 한 개 감사하고요. 이건 주님의 뜻이야. 만 16세의 A양, 신앙이 좋았던 A양은 전도를 위해 만들어진 한 청소년 사역단체에 몸을 담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단체의 대표자인 이동현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동현 목사는 A양을 따로 불러내어 맛있는 것을 사주며 신앙 상담을 해주었고, 단 둘만의 드라이브도 즐겼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A양이 고3이 되던 해에 이동현 목사는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자며 호텔로 A양을 불러낸 이동현 목사는 A양에게 벗은 몸이 보고 싶다. 옷만 벗어봐라. 네? 라며 A양에게 알몸을 요구했고, A양은 당시 단체에서 존경을 받던 이동현 목사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몸이 된 A양을 이동현 목사는 강제로 눕혔고, 가만히 있어, 이미 늦었어. 저는 목사님을 믿었는데, 우리 단체의 어떤 여자애라도 내가 너에게 하듯 했다면 나를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고 결국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잘못이 아니다. 거부하는 A양에게 이동현 목사는 이미 늦었다며 강제로 관계를 맺었고, 고통스러워하는 A양에게 이동현 목사는 괴상한 논리로 A양을 세뇌하고자 했고, 이동현 목사는 지속적으로 A양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교복을 입은 A양과 관계를 맺기 위해 교회의 무인텔을 이용하는 등 부끄러운 짓인지 알면서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동현 목사는 A양의 신앙을 이용해 A양이 관계를 거부하거나 떠나면 주님의 일이 망가진다는 성경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는 궤변으로 4년간 A양을 지속적으로 유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동현 목사는 청소년들을 향해 담배와 술은 죄악이고 포르노를 보는 것은 죄라는 설교를 하며 자신의 단체를 국내 최대의 청소년 사역단체로 만들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비서는 여대생으로 뽑았고, 해외 선교를 핑계로 여대생들과 유럽으로 나가 여행을 즐기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대생들을 성추행했으며, 한국에서 자신의 단체에 소속된 여성들을 따로 불러 교제라는 핑계로 레스토랑에 데려가 환심을 산 후 스킨십을 즐겼다고 합니다. 뉴스에도 나왔고요. 이런 이동현 목사의 추악한 행위가 피해자 A양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자 이동현 목사는 단체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져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쇠퇴하는 이유를 목사가 신의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교인들도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목사가 종교가 되어버린 한국 기독교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사탄이 기독교를 공격한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문제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썩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근데 내 주변에도 진짜 뭐 아버지 직업이 목사이신 분도 계시고 목사님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목사님 딸도 있고, 교회에 가면 진짜 일단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친화력이 높고 다들 상냥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많은 착한 크리스찬들을 이런 사람이 더럽히고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이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딱 뭐 주변에 이제 교회 다니거나 하는 친구들 보면 다 기본적으로 심성이 곱고 착한 애들이 많은데 요런 특출난, 이런 걸 이용해 먹는 특출난 이 사이코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약간 그 상업적으로 변질돼 버린 이제 그 악질적인 교회들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새 막 일부러 그런 것 때문에 천주교로 막 이렇게 바꾸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하죠. 근데 어느 종교를 가나, 절도 마찬가지. 어느 종교를 가나 이런 이제 타락한 사람들은 어디 가나 존재하는 법이지 뭐. 자, 이번에 볼 사건도 실화 살인 사건입니다. 이번에 볼 사건은 15년 만에 밝혀진 사건. 요거 나주 드들강 사건입니다. 요거는 좀 속 시원한 사건입니다. 사건 해결된 사건.